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할 김태호고요. AI 시대에 우리가 길러야 하는 역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독감에서 회복된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안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중간에 물을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크게 나눠서 보면 AI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가지 핵심 역량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김태호 코치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두 달 전에죠? 두 달 전에 만나셨었죠? 네. 대한민국 최연소 마스터 코치이고 음, 라이프 코칭 센터 행복공방과 코칭 온스쿨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제 책으로는 3,800시간이라는 책과 또 코칭 비즈니스 입문이라는 전자책이 있고요. 저 마스터 코치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음, 약간 자랑 삼아 시간도 벌 겸 이야기를 하면, 저 마스터 코치 자격증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국에 딱 23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로 놓고 봐도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최연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AI가 뭔지부터 좀 다뤄봐야겠죠? 그래서 AI가 뭔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바드 AI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챗 GPT한테 AI에 대해서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저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바드는 어, 컴퓨터가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GPT는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인데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물론 그 밑에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지는 인간과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AI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 듣는 친구들 그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 상관인지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 2020년도 교육 뉴스를 보면요. 교육부에서 인공지능을 초등수학의 공부 도우미로 사용하기로 하고 도입하기로 하고 고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도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물론 지금 우리 중학생 친구들 아마 중2, 중1 친구들은 다시 이제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아예 교과목까지 다 설정을 했었어요.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이게 교과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이게 교육부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넣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AI가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 자체가 여러분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향을 줄 거고요. 또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마 좀 많이 써본 친구들, 잘 쓰는 친구들은 아마도 수행평가나 자료조사할 때 얼마든지 잘 이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진로라는 개념에서 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산업군, 산업군들을 나눠봤을 때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탑5를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실제 산업군들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1위부터 5위까지만 가지고 왔어요. 뭐 전체 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1위가 금융 및 보험, 그다음에 2위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 3위가 정보 산업이죠. 자, 1위, 2위, 3위를 잘 보시면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개발자, 뭐 연구원, 아니면 뭐 금융 관련된 직업들. 소위 말해 돈 잘 버는 직업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려고자 할 때, 직업 시장에 나갈 때쯤에 이런 직업들은 실제로 AI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도 많이 받았는데 10년 후가 되면 더 많이 변해 있겠죠? 엄청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낸 보고서,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85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한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2030년이면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쯤 시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I 발달이 그냥 뭐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의 일상은 학교 다니고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친구는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 일상의 반복이고 뭐 남자친구들은 뭐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폰으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할 텐데 거기에 AI가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제일 유명하고 생성형 AI로 초반에 나와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게 챗 GPT인데 챗 GPT가 정식으로 출시된 게 올해 초잖아요. 지금까지 고작 10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챗 GPT가 나온 다음에 정말 그 수많은 직업군들이 일하는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들 이야기 나눠보면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업무의 50% 정도는 GPT가 한대요. 예전에는 자기가 막 골머리 싸서 막 하던 거를 GPT한테 시켜서 빨리 결과물을 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AI 시대에 앞으로 직업 일자리도 많이 변할 거고 이미 살아남아 있는 직업들조차도 형태가 많이 변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저는 직업이 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미래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게 제 본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발전하면 잘 쓰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대체되는 사람은 AI를 못 쓰는 사람이겠죠. 최근에 가장 놀라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의 채용 공고가 떴는데요. 채용 공고, 사무직 채용 공고에 GPT 사용 가능자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젠 사무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챗 GPT 정도는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있죠? 제가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만들면서 여기 적당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다가 이것도 AI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AI랑 같이 만들었어요. 네. 전체적인 디자인, 틀, 프레임 이런 것들을 어, 그 캔바 AI에서 이용해서 추천하는 틀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전해? 그럼 나는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네.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방향이죠. 근데 그러면 잘 쓰려면 무슨 역량이 필요해요? 라는 질문의 답이 이제 오늘 할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역량을 오늘 강의하기로 했는데 역량이 뭐냐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역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를 합쳐서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정보 하나 얻으려면 어, 뭐 인터넷이 있기 전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책을 읽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근데 인터넷이 나오고 이제 집에서 검색이 가능해졌고 AI 이런 생성형 AI들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검색해서 적당한 글을 고르는 작업마저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AI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AI가 학습하는 속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대체되겠죠. 내가 지식만으로 생존하고자 한다면. 그럼 우리가 차별화하는 방법은 기술과 태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술은 뭐 말 그대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스킬이에요. 그러면 어떤 스킬을 길러야 되냐? 뭐 물론 많은 스킬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스킬은 질문하고 기획하는 기술입니다. 질문과 기획이에요. 자,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연봉이 급상승했던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 되셨던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연봉 뭐 4억 이렇게 해서 스카웃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뭐냐?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인공지능한테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질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질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회사가 바보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싼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AI를 잘 쓰는 데 있어서 질문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AI를 활용해서 그냥 뭐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지? 이 정도를 검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요.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그 카페, 카페 창업을 위한 레시피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기도 해요. 그게 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기획인데요. 기획 기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통해서 뭘 얻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 것이냐가 이 전체 큰 맥락을 짜는 것이 바로 기획 기술인데요. 좋은 질문을 하려면 기획력이 있어야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뭘 얻을 줄 알아야 질문할 거잖아요. 뭐가 궁금한지 모르는데 얻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획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도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죠?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져다 줘도 결국 이걸 쓰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쓰는 사람이 제대로 못 쓰면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갖다 줘도 그걸 100% 활용 못 합니다. 마치 지금 현재도 우리 친구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 뭐랄까요? 방법의 가짓수하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의 가짓수 또는 현 시점에 뭐 70대, 80대 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의 가짓수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집중과 끈기라는 태도를 골랐는데요. 제가 최근에 AI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30여 분 정도를 모아서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명 중에 실제로 2주 후에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단 3명이었어요. 10분의 1이죠. 그죠? 2주라는 기간 동안에 집중과 끈기를 갖고 결과물까지 가져간 사람들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내가 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걸 제대로 써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집중과 끈기입니다. 또 심지어 요즘에는 쇼폼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쇼폼 뭐 안 보는 친구들 없죠? 유튜브 쇼츠, 틱톡, 릴스 아마 뭐 거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틱톡 보는 건 국룰 아님? 뭐 이런 얘기들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 나의 소확행이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쇼폼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뇌 상태는 도파민 중독 상태로 들어갑니다. 도파민은 약간 우리의 어떤 흥분, 쾌감, 쾌락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런 게 도파민 중독 상태로 넘어가면 인간은 뇌에서부터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집중과 끈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하다가 자꾸 딴 게 눈에 들어오고 딴 게 하고 싶어지고 괜히 날아가서 이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파리만 봐도 재밌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지금 현재 시대를 반영한다면 이 집중과 끈기를 갖춘 것만으로도 굉장히 차별화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쇼폼,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안 보는 세대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다뤄볼게요. 자, 기술에서 이제 질문과 기획 보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기획이고요. 그걸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어,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갖다 주는 도구가 AI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키우는 실질적인 연습 방법을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단 질문 기술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느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 일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음, 뭐 편의점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노트를 사세요. 반드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네. 마음에 드는 노트를 사셔서 들고 다니기 편한 걸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할 때든 아무리 뭐 일상을 지나가던 때든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AI를 활용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호기심을 한번 AI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정답을 찾고 안 찾고 얼마나 빨리 찾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가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격의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연습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OWLH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뭐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이죠.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질문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나의 의도에 맞는 질문인가를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 뭐 실시간으로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뭐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내가 이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할 걸 같은 걸 수정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의 의도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느냐, 내가 얻고자 하는 걸 가장 잘 얻을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질문이 이런 거죠. 음, 예를 들어 유리컵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다 대고 누가 그랬어? 이런 것도 원래 의도는 뭐예요?
책임지우고자 하는 게 의도인가요? 책임지우고자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사실 네가 책임지고 치워. 치워가 진짜 의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는 게 이걸 치우는데 더 빠르게 변화가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뭐, 제일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 나랑 같이 치울 사람. 누가 나랑 같이 치울래?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뭐, 어, 그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가끔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아, 뭐, 망했나 봐. 저 때려칠까요? 포기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질문 이면에 진짜 숨겨져 있는 의도는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도에 맞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또는 그 의도에 맞는 걸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을 통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구성해 보세요. 그게 이제 질문 연습 두 번째고요. 다음은 기획 기술이에요. 기획 기술은 사실 가장 좋은 건 그냥 기획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기획해서 수행해 보세요. 이때 제일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건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을 참여하면 사실 중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뭐 다양한 도전도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코칭하던 중학생 이 참여했던 공모전은 이제 학교를 주제로 하는 UCC, 그러니까 동영상, 5분짜리 동영상과 숏폼을 만드는 공모전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결과물이 명확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이뤄나가는 과정까지 전부 다 내가 기획해보고 그걸 실제로 수행에 옮겨보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친구랑 같이 하는 것들도 많이 추천해요. 그러면 단순히 기획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또는 뭐 조율, 리더십 이런 역량들이 같이 길러질 거니까요. 뭐 공모전은 뭐 운 좋으면 여러분 상도 탈 수 있으니까 부상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기획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기획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건지 이 전체를 맥락을 내가 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과정까지도. 근데 이거를 사실 그냥 줄글로 쭉 써놓으면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네.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하려면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건 마인드맵이에요. 네. 여러분 공부할 때 마인드맵 쓰시나요? 네. 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반응을 보기가 어렵네요. 자, 공부할 때도 마인드맵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할 때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건데 이제 중앙에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가 나왔다. 그럼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한 하위 요소들을 마인드맵으로 쭉 그려가면서 그 하위 밑에 있는 또 그 하위 요소 이렇게 점점점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이거의 순서를 정하다 보면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음. 그래서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세부 사항을 조직화하고 이런 순서를 정하고 이런 거를 하는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 많은 강사분들이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게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그죠? 맥락을 이해하고 세부 사항을 조직화하고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메타뷰 또는 메타인지 이렇게 부르죠.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어떤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 전체를 마인드맵 하나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그래요. 자, 그다음 언제까지 이제 기술에서 질문과 기획에 대해서 각각 두 개씩 연습 방법을 제안해 봤고요. 그다음 태도예요. 집중과 끈기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연습은 타이머 훈련이에요. 어, 이 타이머 훈련이 원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뽀모도로가 나오면서 좀 사실 거기서 거기인 방법인데 뭔가 새로운 방법처럼 막 알려진 것 같아요. 어쨌든 타이머 훈련. 일단은 타이머가 있어야겠죠? 타이머를 하나 구하셔서 내가 집중해서 할 일, 지금 당장 지금부터 30분 동안 뭐뭐를 어디까지 할 건지 딱 그걸 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 할 일을 실제로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이걸 끝내는데 나한테는 30분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타이머를 30분으로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이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정말 이 30분 동안은 내가 딴 생각이 들더라도 타이머의 시간이 아직 남았다면 다시 이걸 쳐다보고, 그죠? 일어나고 싶더라도 한 번만 더 참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타이머 훈련인데요. 이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평균적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요, 이게 집중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 몰입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18분에서 많아야 23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분을 앉아서 50분을 뭐 1시간을 또는 2시간을 완전 최고의 집중력으로 발휘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18분에서 25분, 23분 그 이내입니다. 그래서 뽀모도로도 25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현실적인 목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진짜로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연습 해보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요. 나중에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그럼 그때 늘려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집중 태도에서 있어서 방해 요소 제거하기예요. 사실 제가 보면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거 말해줘도 잘 안 해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거를 할 때 그거에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제일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 봤던 어떤 논문에 따르면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카페에서 내 테이블 말고 다른 사람 테이블에 다른 사람 핸드폰이 올려져 있어도 나의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네. 그리고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여기 한 연구를 보면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멀티태스킹 하는 분들 많죠? 난 멀티가 돼. 이러면서 근데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은 멀티태스킹 안 하는 사람보다 작업 효율이 떨어져서 시간이 40%가 더 걸린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멀티태스킹 안 하고 딱 이것만 집중해서 하는 친구들은 100분이면 끝날 걸 멀티태스킹 하는 친구들은 140분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수학 숙제 하는데 얘는 100분 만에 끝내고 얘는 140분 걸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인간의 뇌는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지루한 걸 무지 싫어해요. 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망갈 구석을 찾을 거예요. 근데 도망간 구석을 찾을 때 실제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집중이 많이 흐려지겠죠? 어.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어도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엔 다시 이걸 하게 될 거고요. 방해 요소를 꼭 제거하시고, 그 다음 이거예요. 끈기 연습에서 딱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만하고 싶을 때. 그게 어렵든 쉽든 상관없어요. 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푸시업을 한다.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세요. 실제로 그 복싱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선수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선수 인터뷰를 했던 예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하루에 유몸 일으키기를 몇 개나 하나요? 했더니 무하마드 알리가 난 한 번도 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나는 어,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하다가 그 느낌이 오면 힘든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 딱 한 번,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러면 생각 습관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습관. 대략적으로 66일에서 90일 사이면 여러분 뇌의 뉴런이 새롭게 연결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단단하게 묶여짐, 고착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일이라고 치고 100일만 버티세요. 네. 그 다음, 끈기 있는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연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셀프 격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혼자 그냥 지루하게 계속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름대로 자축도 하고, 아니면 누가 좀 응원도 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축하하고 동기부여해서 이걸 지속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처음 제가 가르쳐주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이거 뭐 축하하기는 너무 사소한 거다. 그럼 사소한 거 축하를 못하면 나중에 큰 것도 축하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큰 걸 달성해도 아, 이거 말고 저거까지 했어야지 하면서 축하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작은 성공들을 내가 찾아서 스스로 축하하고 동기부여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끈기를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시작이 늦어져서 제가 말을 조금 빠르게 했는데요. 어, 자, 워크시트 작성법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 아, 네. 앞으로 유망한 직업, 살아남게 되는 직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음, 앞으로 유망한 직업, 살아남게 되는 직업. 일단 모든 창의적인 직업들은 다 살아남을 겁니다. 모든 창의적인 직업들은. 음, 살아남지 못하는 직업들은 반복 작업이 많은 직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 AI를 잘 쓰는 사람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반복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축구 감독은 AI로 대체될 수 있냐라고 하신다면 대체될 수 있는데 사실 아마도 AI로 대체되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축구 감독과 AI를 잘 못 쓰는 축구 감독으로 갈라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진짜 힘듦의 정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진짜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다른 걸 포기하게 될 것 같아 하는 정도라면 쉬었다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 정도가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 이상을 막 쥐어짜고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5분 이상 했다면 쉬었다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네. AI로 대체되기 쉬운, 교사요. 음. 네. 저도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교사가 꿈이었었는데,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인가?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업무의 형태가 바뀔 걸로 예상합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 부분은 더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성이나 교감, 소셜 스킬 이런 쪽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 30대를 통계를 보면 소셜 스킬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져 있고요. 감정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 통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마도 교사 분들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네. AI로 인해서 인간이 지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제약들을 지금 걸고 있죠, 기업들이. 네.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이요. 숫자랑 관계된 직업들은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데이터랑 관계된 직업들이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금융, 돈, 이런 쪽.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미국에는 이미 AI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법률 상담을 AI랑 하는 겁니다. 의사도 AI 의사 있죠. 암 진단율이 20년 이상 된 의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20년 이상 된 의사가 90% 정도 성공률이라면 30분 정도 걸려서 90% 성공률인데 AI는 3분 걸려서 97%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단 훨씬 잘하고요. 변호사도 당연히 판례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뤄지니까 그 판례라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AI죠, 인간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얼마든지 음, 대체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쓰는 변호사와 잘 쓰지 못하는 변호사가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네. 지금 이미 미국에는 AI 변호사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제가 잠깐 이메일, 아닙니다. 네. 다음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네. 많이 질문해 주시고, 어,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저 나오니까 행복공방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궁금한 거 생기면 거기다가 질문 남겨주세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